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군사 무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 한 3발 쏴서 크림반도에 있는 벨벡 공군기지 박살을 냈었는데, 이때 수호이 30 전투기 2대, 수호이 27 전투기 1대, 그리고 사령관인 중장이 제거됐죠. 이런 엄청난 전과를 올릴 때 정말 희한하게도 이 스톰 섀도우가 러시아의 S-400 방공 미사일 그 상공을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눈 뜨고 보고 그 방공부대 부대원들이 촬영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네들 사령관 중장 제거되고 전투기 세대 박살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무슨 당나라 군대도 이럴 수가 없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우리 해병대에 120mm 자주 박격포가 드디어 들어가게 됐고, 또 우리 이사단이 신속 공중 강습사단으로 바뀌었죠. 거기에도 자주 박격포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성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총 사격 훈련 시에 탄피바지 계속 사용했죠. 이거를 이제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 사우디에 전투함 도입 사업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HD 현대중공업에 도전장을 던졌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 개인 화기 사격 훈련에서 가장 비실전적 요소로 손꼽혔던 탄피바지가 드디어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군이 육군 탄약 규정을 개정해 100% 탄피 반납 의무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오는 3월 전방 수색대 시범 적용 후에 모든 부대의 탄피 바지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탈냉전 이후 모든 전차 전력을 없애면서 현재는 독일과 연합 전차대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가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는 연합 전차대대 소속으로 독일 소유인 레오파르트2 A6 전차 18대가 전력의 전부인데, 신규 전차 도입 사업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SF 영화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 상공을 정찰 중이던 러시아군 오를란 30 드론을 전자전으로 강제 불시착시킨 뒤 로봇으로 이를 회수하는 장면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 본토 내륙 전략거점 타격용으로 대량 배치 중인 슝펑2E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군 관계자를 인용해 슝펑2E는 사거리만 길 뿐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져 중국 방공 시스템의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선산업협력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신형 호위함을 건조해 사우디 해군에 납품하려는 수주전을 벌이자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지 리야드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핀칸티에리 측이 프린급 호위함을 사우디 현지 실정에 맞게 개조한 모듈식 호위함 FCX-30 설계안을 공개하고, 사우디 측이 주문하면 40개월 안에 납품이 가능하다며 사우디 해군에 판매 제안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군대에서 사격할 때 탄피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때는 옆에서 앉아서 철모 이렇게 갖다 대고 탄피 바지 했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진짜로 이제 탄피 바지가 철망처럼도 나오고, 이제는 아예 이 군복 색깔하고 똑같은 이런 탄피 바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비실전적인가 하면, 사격을 할 때 여기 탄피 바지를 갖다 붙여 놓으면 여기 지금 장전 손잡이가 사격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갖다 부딪혀요. 그래서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지금 여기는 없지만 배율 조정경 또 무배율 조정경 등이 다 장착이 되어서 무배율 사격을 할 때는 배율을 또 제쳐요. 제치는데 여기 또 걸립니다. 이런 비실전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라고 지금 이 X세대 장군들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럼 이거 왜 했냐라는 건데, 첫째 설인데 그 탄피를 수거해서 재활용,
그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비싸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용도로 쓰고 또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는 총기 사고 방지죠. 뭐 탄피 몇 개 사격했어요 하고는 근데 못 찾았어요 하고는 안 쏘고 탄약 몇 발 숨겨놨다가 정말 뭐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그걸로 쏠까봐 총기 사고 날까봐 이랬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군 규정에 100% 탄피 반납 의무, 여기에서 탄피 반납을 하는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나 100%는 아니다. 그래서 탄피 못 찾았다고 뭐 완전히 해졌는데도 밥도 못 먹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건데 정말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전방 수색대 중심으로 먼저 시범 부대를 하고 전군으로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이로 인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또 도로감이 타불되는 거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네덜란드. 냉전 시대 때는 네덜란드가 전차가 1000대 이상 있었어요. 장갑차 5000대 이상. 근데 지금 없어요. 전형적인 안보 무임승차 국의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인데 베네룩스 3국 제일 심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공군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거저먹고 있는 거예요. 예,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는 그래도 인구나 덩치는 좀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그냥 거저먹고 있는 나라들이죠. 1000대의 전차, 5000대의 장갑차를 운영하던 것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뭐 얼마나 그냥 뭐 국가 예산 운영하는데 갑자기 좋아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차라고는 자기네들 소유 전차 한 대도 없어요. 독일하고 연합 전차 대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18대를 독일로부터 리스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비용대서 리스를 하고 소유는 독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대장은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대장을 하는데 독일군이 조금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여기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사서 전차대대 만들자, 전차부대 만들자라고 여당에서 발의하니 야당이 아니 우리가 전차전 할 일이 뭐 있다고 하지 말자. 자 이러고 있는데 참 기가 차는 네덜란드입니다. 벨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벨기에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아프리카에 지금 민주 콩고 공화국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지역을 벨기에 식민지였죠. 거기에서 벨기에 국왕이 정말 식민지 통치 이 역사 중에 가장 잔악한 행위를 했던 게 벨기에 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자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드론을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멀쩡한 걸, 근데 여기가 좀 지뢰지대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보내서 끌고 오는 장면인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 지금 로봇이 이리저리 해서 끌고 오죠. 그래서 완전히 무인화된 그런 장비로 무인기를 격추시키고 그리고 또 그걸 끌고 오는 것도 무인 로봇이 가서 끌고 오고 이런 정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전장 상황 우리도 이거 감안해야 됩니다. 자, 대만이 슝펑2E 이 미사일 포함해서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구매했어요. 8조 원 이상. 그런데 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 중국 내에서 이거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 나오니까 이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이 중국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거리만 1200km 길지 속도 마하 0.7 여객기 좀 빨리 나를 때 속도보다 더 늦죠. 900km 채 안 되니 그 정도로 느린 속도인데 또 덩치도 작은 덩치도 아니고 또 중국은 조기경보가 있으니 하늘에서 다 보죠. 밑으로 그냥 깔려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니 우리 조기경보에 걸리기만 하면 요격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데 뭐 지금 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면 순항미사일 레이더에 걸리면 격추되는 것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톰 섀도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냐? 초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음속 미사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핑칸테리 이탈리아의 조선소죠. 프린급을 만드는데 우리 현대 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조선소 지어주고 그리고 상선, 군함 완전히 풀 패키지로 협력하는 걸 옆에서 딱 보고는 잠깐 우리 게 더 좋지 않나요? 우리 걸 좀 하시죠? 그래서
이 프린급을 조금 다운사이징한 이 설계안을 제안하고 계약만 하면요 40개월 만에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꼬드기고 있는데 우리는 계약하면 20개월 이내에 지어주죠. 사우디아라비아 절대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해병대가 드디어 현대적인 근접 화력 지원 수단을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군 당국이 해병대 배치를 위해 소형 전술 차량을 이용한 120mm 신형 자주박격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조금씩 근접해 가는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야 국방신속획등기술원이 S&T 다이내믹스와 소형 전술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 자주박격포 획득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에서 제안한 이 신무기는 2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 전술차량에 자동화된 120mm 박격포를 탑재하는 화력지원용 수단인데요. 해병대의 상륙작전 화력지원이나 항공기를 통해 원거리에 전개하는 신속기동부대의 화력지원을 위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S&T 다이내믹스는 내년까지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26년부터 해병대에 초도 물량을 납품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납품되는 신형 박격포는 기존의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화력 지원 자산으로 해병대의 근접 화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120mm 박격포는 155mm 곡사포보다 구경은 작지만 작약량이 훨씬 많고 입사각이 높아 살상 반경과 파괴 효율이 매우 우수한 강력한 화력 지원 수단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20mm 박격포를 경량화, 자동화해 소형 차량과 결합하는 형태로 제작해 해외 파병부대 등 신속기동부대의 주력 화력 지원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신규 개발되는 자주박격포는 K200 장갑차에 장착되는 비격 박격포 시스템의 주포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전용해 제작될 예정인데요. 최대 사거리는 12km, 분당 발사 속도는 8발에 달해서 일선에 배치될 경우 보병 부대 화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은 세계 각국의 최신 트렌드에서 다소 뒤처져 있던 우리 군의 보병 화력 지원 체계를 크게 현대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무기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소형 전술 차량에 뭐가 얹혀져 있죠. 이게 이제 S&T 다이내믹스에서 여러 방산 전시회에 출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도 지금 성공을 못했어요. 그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국군이 안 쓰니까 전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육군에서 120mm 자주박격포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105mm 차량 탑재형으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장은 120mm 자주박격포 그래서 이 총장이 재임하고 있을 때는 120mm 자주박격포로 가다가 총장 바뀌니 아니 됐어 105mm 차량 탑재해 그 105mm 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어떡할 거야 그거 써야지.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105mm 차량 탑재가 이겼죠. 그래서 위력으로 따지면 105mm가 120mm 박격포에 비해서 거의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약 재고량이 워낙 많으니 그걸 이제 육군이 탑재하고 지금 예단장으로 다 바뀌었지만 연대장이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포병 자산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자산이 되니 연대장들 대령들이 굉장히 이제 흡족한 이런 현장의 분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 탄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한 경쟁력이죠. 그 위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탄약이 많은 게 굉장히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결정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120mm 박격포가 이제 다시 생존했어요. 해병대가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의 신속 획득 기술원에서 이걸 빨리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빨리 개발에 다 돼 있으니까 생산해서 26년에 실전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해병대뿐만 아니고 우리 앞으로 육군 신속 대형부대 있지요. 육군의 공중강습부대 2사단이죠. 거기도 헬기에 슬링해 가서 할 수 있는 포병부대가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120mm 박격포의 위력이 우리 K9 자주포의 155mm 이 곡사포탄, 이 고폭탄을 기준으로 살상 반경이 50m예요. 155mm 곡사포탄 50m. 그러면 지름으로 따지면 100m가 살상 반경인데 120mm 박격포는 살상 반경이 55m예요. 155mm보다 포탄은 구경이 더 작지만 반경이 더 커요. 왜? 직사로 그냥 거의 떨어지니까. 그래서 위력이 세다라는 거고 4.2인치 박격포 있죠. 지금 현재 박격포 중에 제일 큰 거. 그게 살상 반경이 40m. 4.2인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사거리는 2배고 이런 화력 지원 체계가 해병대에 들어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미국은 이거 쓰고 있죠. 미국도 이 JLTV 같은 차량에다가 이런 식으로 뒤에 얹어서 씁니다. 그래서 미국은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크레인 같은 것으로 내려서 쏩니다. 그런데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엘비스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차량에서 그대로 쏩니다. 그래서 이거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우리 건 이런 식으로 바로 차량에서 바로 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슈덴스쿠트가 가능하죠. 쏘고 바로 빠지고 쏘고 빠지고 그래야 우리가 대포 병사가 안 맞으니까 요거는 이제 쏘고 바로 빠지기가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대포병 사격 맞을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쏘고 한 2발, 3발 탕 쏘고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쓰게 되면 120mm 자주박격포도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효자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황당한 러시아군 또 보겠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제14공군 사령관을 비롯해 세대의 신형 전투기 손실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1월 31일 크림반도 벨벡 공군기지 공습 당시 인근 지역에 있던 S-400 방공포대가 우크라이나군 미사일을 보고도 방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도 소리만 지르고 웃고 대응하지 않았는데 무슨 군대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우크라이나 공군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러시아 크림반도 서부의 벨벡 공군기지 공습을 실시할 당시 인근 지역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방공포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방공부대의 장병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는 들판에 전개된 러시아군의 S-400 방공 시스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포대는 자신들의 머리 위로 순항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웃고만 있었습니다. 포대에는 S-400 미사일 발사 차량과 통제소, 통신용 지원 차량이 있었고 S-400은 전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S-400 포대당 한 대가 기본으로 배속되는 판치르 S-1 야전 방공 시스템은 이번 스톰 섀도우 미사일 패싱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벨벡 기지 공습에는 최소 3발 이상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습 직후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보고에 따르면 수호-27 전투기 1대와 수호-30SM 전투기 2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당시 공습에서 러시아 제14공군 사령관인 알렉산드르 타타렌코 중장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S-400 포대 대원들은 전투기 세대와 중장급 고위장성이 피격될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S-400과 판치르 S-1 등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무기에 대단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였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지금 해당 포대원들의 신변이 무사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S-400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최강의 방공 미사일이죠. 팩3, 팩2, 사드 다 합한 그런 성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카탈로그 성능입니다. 팩3, 팩2 그리고 사드 다 합한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은 더 싸요. 그러니 정말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카탈로그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데, 자, 크림반도 벨벡 기지가 1월 31일 스톰 섀도우 3발 맞고 여기저기 터져서 결국 사령관 중장까지도 죽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기 세대
수호-27 하나, 수호-32대 파괴되고, 그런데 이때 정말 놀랍게도 스톰 섀도우가 S-400 방공부대 상공을 날아간 거예요. 이게 알고도 그쪽으로 쐈는지 경로를, 아니면 우연히 S-400이 그쪽에 전개에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희한하게도 그 방공부대 머리 위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흔들리면서 뭐 미사일들 보이죠? 그게 바로 S-400입니다. 그리고는 쫙 날아가죠. 제가 이제 소리를 틀 수 없어요. 소리 틀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몰라서 뭐라고 하면서 웃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낄낄거리고 웃어요. 이 병사들이. 그런데 또 이걸 또 공개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S-400 포대는 전개해, 즉, 이 가동 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럼 S-400은 발사할 수 없죠. 그런데 옆에 판치르 S-1 발사 차량이 반드시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규정상 S-400 같은 전략급 방공부대는 반드시 근접 방공을 또 해줘야 돼요. 얘는 또 뭐 했냐 이겁니다. 정말 러시아는 군기도 빠졌고 성능도 빠졌고 아무것도 안 되는 러시아군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톰 섀도우 정말 큰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오히려 러시아군의 태만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 병사 큰일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